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미국의 5월 소비자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긴장 속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더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따른 대비책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본격적으로 좀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먼저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까지 모두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NBC 등에 따르면 20일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중대한 도전이 되었으며 이를 일으키는 동력이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The Governing Council announced it intends to raise its key interest rates by 25 basis points at its July meeting. 이사회는 기준금리 중 우선 일반은행이 ECB의 자금을 예치할 때 주는 이자인 예치체제 금리 초점에 맞춰서 7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the ECB expects a further hike at the September meeting. 9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연말에는 이 대포 금리가 제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7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는 2011년 레피 금리 인상 이후에 11년 만에 일어나는 첫 금리 인상이 됩니다. 만약 연속 인상으로 대포 금리가 연말에 제로가 된다면은 이 금리는 2014년 이후에 잠겨 있었던 마이너스권에서 8년 만에 벗어나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는 이어 내달부터 통합팽창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인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은 그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에서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의 국채 그리고 기업 채권을 대량 매입해 왔었는데요. 현재 이 매입 채권 자산 규모가 8조 6천억 유로, 원화로는 약 9,00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로존 19개국의 5월 인플레이션이 8.1%로 집계가 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2%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치 굉장히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는 이 페드의 통화 정책 회의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페드는 2018년 말 이후 처음으로 25bp를 올린 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50bp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밟기도 했었죠. 또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FOMC가 기준금리를 5월과 같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6월과 7월의 정례회의에서는 50bp씩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또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총재 은행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물가를 반드시 낮춰라라고 압박을 한 게 알려지면서 파월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 자산 시장에 끼쳐지는 악영향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위축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4분기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시작해 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나이켈 그린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Bitcoin investors have reasons to be cheerful after the cryptocurrency has snapped the longest weekly downtrend in its history.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긴 하락장,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이유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장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해당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4분기 때는 상승 랠리를 펼쳐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는 암호화폐 역사상 비트코인 주봉이 9주 연속으로 음봉이 마감됐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가격 회복은 곧바로 시작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또 내부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지금이 이 약세장의 바닥이 근접했음을 암시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내부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를 창출하고 또 합리적인 가치의 보유 지분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들은 다시 리스키한 자산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올 4분기 비트코인은 상당한 반등을 동반한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달러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을 했고 덕분에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더욱더 밝아졌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올 연말 비트코인의 랠리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보다 탄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연말을 기대하는 전망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기적 바닥에서는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60% 이상이 손실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47%만이 이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Bitcoin is attempting a bottom structure which has not yet confirmed.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의 바닥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특히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대량 매수를 보고 있으나 아직 가격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트레이더 대다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시 환경을 고려해서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이 윌리우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보다 약화될 경우 미국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탓에 시장에서는 더 큰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비트코인을 25달러에 팔아도 사지 않겠다 혹은 이 일론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은 암호화폐는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이 세계 투자 전설이자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둘러싼 억만장자들의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수단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과 또 내재 가치가 없는 상품은 금융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화폐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전 세계 억만장자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30%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vested in different crypto assets. 무려 30%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며 응답자 가운데 80%는 재산의 10%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또 그중에 3%는 무려 재산의 50%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입장을 바꾸는 억만장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기업가죠. 마크 큐번이 예전에는 rather have bananas than Bitcoin. 비트코인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나는 바나나를 가지겠다라는 발언을 남길 만큼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자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 또 채권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개인 의견을 다시 선회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튜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인 폴 튜더 역시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이런 글로벌 IB들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비욘세 남편이자 세계적인 랩스타 제이지와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이 암호화폐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아카데미를 출범했습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 아카데미에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The vision of Bitcoin is that it doesn't have barriers, but lack of access to financial education is a barrier. 이 비트코인 자체가 장애물이 아니라 이 올바른 경제관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마찬가지로 미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강력한 도구를 보다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이지와 잭 도시가 설립한 비트코인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향후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방적인 글로벌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외신까지 체크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걱정이 좀 앞서는 시작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앞서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이 거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5월달 CPI가 발표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다시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 미국 다우나 나스닥의 일일 변동폭이 최근에 2%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일자 같은 경우도 2% 넘게 그렇게 이제 일일 등락폭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일 변동폭이 2% 넘는 날이 8일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일 변동폭이 2%가 넘는 날이 18일, 그다음에 3% 넘는 날은 9일이 있을 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CPI 5월달 CPI가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PI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런 CPI 수치에 따라서 향후에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떤 속도로 그리고 또 어떤 강도로 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구간이 2%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CPI 상승률은 8%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8.5%, 그다음에 4월 달에 지금 8.1%를 기록한 만큼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5월 달 CPI 상승률도 지금 아마 8% 정도로 아마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지금 8.3%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은 하지만 4월에 비해서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그다음에 부동산, 임금 등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WTI 유가가 전일에도 이제 12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지금 4.955달러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갤런당 7달러 이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만큼 그 유가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소비에 관련돼서 지표가 좀 잘 나와줘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풀 좀 꺾일 것 같은데 6월에는 FOMC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FOMC보다 이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뭐 6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미 예고한 것처럼 아마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빅스텝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7월에도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지금 겹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지금 5월 달에 지금 6월 달, 7월 달 빅스텝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CPI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은 좀 더 두고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이제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치가 많은데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9월에도 빅스텝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FOMC 회의에서 조금 주목하셔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점도표를 공개를 하게 되니까 점도표를 한번 유심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도표는 이제 매 분기마다 회의가 끝난 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올해나 그다음에 내년도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지금 점도표가 발표할 때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의 평균 금리가 지난 3월 달의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느냐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월 좀 발표가 되는 CPI, 이번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월가에서는 이번 CPI 지표를 전망치를 8.3%,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으로 4월과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나올지 수치가 클지 작을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다음 주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추경호 장관이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가 규제 혁신이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국내외 투자자분들의 집중도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될까요, 대표님? 네, 다음 주에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어저께죠. 이제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경제장관 회의 내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향후에 규제 철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이제 규제 철폐와 시장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민간 활력을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잠재력 저하 요인을 일단은 방어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저성장, 양극화가 되고 있는 구조적인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협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저께 뭐 전체적으로 나온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대 부분, 그러니까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관련된 부분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성장 관련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 구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본 방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신정부의 경제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소득 주도 성장이 이제 가장 전면에 나오면서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이제 이와는 정반대적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민간이 끌면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경제 분야 이제 규제 혁신 TF를 이번 달 내에 이제 출범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팀장은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관부처의 장관들이 팀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만큼 규제 혁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작업반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좀 큰 청사진을 그린 만큼 거기에 따른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개혁은 뭐 상당히 당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뭐 지금 진도가 안 나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많이 해소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1,000조 원 수준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개혁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규제 개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정책 진행 상황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어떤 식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뭐 세부적인 여러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경쟁 격화에서 이런 규제가 된다라는 것은 각 기업이나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규제 개혁이 빠르게 처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다라는 건 좋은 그 상황인데요.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제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에 휩쓸려서 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규제 개혁 정도와 그다음에 속도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규제 개혁을 완화를 하면서 공정 경쟁을 해치는 관련된 대한 부분은 아마 좀 더 지금보다 강한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의 그런 이제 위원장들을 이제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공정에 관련된 특히 공정 경쟁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각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는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 시장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명과 암으로 좀 나뉘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러한 리스크까지, 위험 요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서 정계의 상황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거기에 맞는 경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통해서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이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아마 장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S&P, 나스닥 전부 다 지금 2% 전후의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2.7%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어저께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아마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증시는 아마 2,6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일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대부분 어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하락폭이 좀 있었던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어제 이제 하락을 안 했었던 부분과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아마 같이 맞물리면서 좀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아마 미국 CPI 지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아마 오늘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월요일 날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 움직임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부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비율의 현금 비중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물론 중간에 단기 매매를 하실 때에도 일정 부분의 현금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그런 수준 내에서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좀 더 맞는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이 오늘은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재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계시는 버니 씨께서 자세하게 미국 주식 상황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화상 연결을 해서 생생하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시선을 갖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내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 let's think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Let's look at different sectors of the market and overall how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is affecting the markets right now. So what we can see here is that it's not just one sector, okay? So our S&P is right in the middle, and we can see that if we take out energy's been a good performer, the index is a little bit worse. If we take out technology, the returns are even better. So what we want to really identify is that overall, this last downturn that we've started to set here has been affecting all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market. And what we've seen in the last, say, 3 to 4 weeks is the financial sector, the banking sector of the market is now broken down. Some of the energy sector is now broken down. We had oil up to $120. Oil has gone down to $98 and it's back up to $104, $105 a barrel. But we've had some setbacks and we've had some erosion in stocks that had done well but can't really maintain it in a market that's been sliding down. One of the other things is
if we have a recession, and I don't know whether we're going to have one or not, okay, in those periods, we've had a tendency to really drive down. Just because people are talking about a recession doesn't mean, and I think the average person, when they listen to what goes on the network news stations, the business news stations, they think we're going into a recession. Well, we'll find out whether we do or we don't. But you would think that we would have a larger decline. Now, so far this decline, you can look at the high beta stocks divided by the low beta stocks, how far down they are. So far, they're only down about 22%. They've had much bigger declines prior to that. But maybe what's going on is that number, 22%, may be sufficient. We may not go down significantly more than that if all of the stocks break down and the high beta stocks break down not significantly more than the other stocks do. Now, what we also want to say is, okay, so let's say we go into a bear market, right? And then we come back out. Or let's say we go into a market setback and then we start to come back out. Once we come back out, what we want to do is have a high degree of stocks holding within 20% of their 52-week highs. So once the market starts to do better, we need to have 70% of the stocks be within 20% of their 52-week highs. So in other words, we're not having stocks breaking down and going down 40, 50%. In a positive market, stocks hold within 20. 20 is still a decent setback for a stock price. So what we need to do is have a high percentage of that. And what we've done so far this year is we get below it and we can't get above it. Now, that makes sense to me because I still think we're in a corrective nature here, and I don't think the rally that we'll see is going to be fairly significant until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ut I want to monitor that to be able to identify, once we start to come out, to hold the market to that belief that we'll have 70%, because that's a way that we can measure the risk that we want to take that the stock market doesn't continue to break down. If we look at our PE ratios, when we've set bottoms before, we've set bottoms in the mid to low teens, and right now we're down from, say, 23.5% down to 17.8% for PE ratios. Is it low enough? I don't know. It's getting better, though. If we get down to 15, 16%, I think that might be fairly significant, and that would be basically a 3 to 4% further decline from here. These numbers are basically back in early March, so we need to update them, but we can't update them until we get all the first quarter earnings releases out. This is a chart I've shown before, and what I also want to believe is that when the market is bottomed, what we really see is very few people owning stocks on margin. And I just don't think we're down low enough yet to be able to identify that we have enough people that have exited their margin capacity for owning stocks on margin. One other thing that we think about, if we think about margin, look at what happened in the bottom of the market. This is a Google search, okay? So this is just a Google search. How many times did we search for margin calls? And what we found is that in March of this year, we had a big pop in that search for margin calls. I'd like to see that search go higher again. I think it's time to start looking at that to be able to identify that should happen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If I just look at the debit balances, the margin balances, we can see that there's just all the way from 1997, so the last 25 years, there's been a positive growth. There was an acceleration after COVID in 2020 and 21,
But let's think about this from a year-over-year perspective. So when we get to a year-over-year perspective, when we get down here negative, we can identify that that's been about enough of a sell-off in margin to be able to correlate to market bottoms. We're not quite down low enough yet. We're getting close, but we're not quite down low enough yet.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thing for us to consider.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현지에 계신 버니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혹시나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국내 주식에 대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금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급락이 좀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그 변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좀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체크포인트 저희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변동성의 폭이 전일 같은 경우는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장중에도 약 10포인트 정도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만기일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의 변동성은 잡아두고 현물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모습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 지수 정기 변경도 정가랑 함께 시행이 됐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약 4천억 원 정도를 정가에 추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만 놓고 본 플레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흥국 전체적으로 그런 매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취약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안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국면, 이 국면에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 하단에 갇혀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시장을 예단해서 미리 판단을 하기보다 가깝게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지표상으로 시장 반응 자체도 그게 지표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CPI 지수를 확인하고 갈 시장이 필요하겠고, 지금 여기에서 뚜렷하게 종목들 같은 경우 이 구간이 싸다 비싸다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하기보다 첫 번째로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깝게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그 조정이 나온 주가 안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빠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흐름, 즉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한 3일 정도 이상 매수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좀 가시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요소들을 바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 실적, 그리고 그 실적이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됐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것 같다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특징적인 종목,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료 그리고 주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5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약 12.2% 정도, 주류 부분은 21.1% 정도의 채널별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었고, 지금 뭐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제로 음료 같은 경우 시장 안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그 음료 부분의 실적을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고, 주류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전반적인 그 업황 개선이 나타나는 구조 안에서 롯데칠성 주류가 20% 성장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류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점유율이 늘어가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전거래일 같은 경우 블록딜 20만 주가 완료가 됐고요. 블록딜이라고 하면 이게 그 하나의 주체가 가지고 있던 그 물량을 다른 주체로 그 넘기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통상 이게 그 같은 가격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뭐 엊그제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 할인, 5% 할인 이런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롯데칠성은 그 3에서 5% 할인의 구간으로 블랙딜을 받아갈 주체를 모집을 했었고 약 4.1% 정도의 블록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거를 만회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롯데칠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가격에 대한 레인지를 위로 크게 열어놓기보다는 일단 매수에 대해서 아래로 열어놓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겠고, 굳이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밀리는 경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방에 대한 구간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17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비슷한 이슈인 블록딜 이슈로 어제 4.1% 내린 18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칠성과 관련돼서는 가격 접근이 가능한 그 밴드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시장 특성에 맞는 특징주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록딜에 대해서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용등급을 방어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라고 밝혔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장 흐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 CPI 지표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떤 걸 볼까요? 네, 아무래도 5월에 CPI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은 누구나 많이 들었다 보니 알고 계시겠고요. 이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8월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게 6, 7월, 그다음에 8월은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9월인데, 이번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고 유가 같은 경우가 120불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물가지표 자체가
그 피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피크가 아니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고요. 8월에 FOMC가 열리지 않는 국면에서 유가가 그렇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우려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엇갈린 의견을 9월 FOMC의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물가 지표 자체가 높게 유지되면 9월 같은 경우도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금리 인상 부분,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된 국면인데 9월 같은 경우는 아직 인상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구간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또 있겠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볼 거는 최근에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이를 반영해서 한 3% 정도 흐름, 그다음에 가깝게는 2년물 국채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10년물 국채 흐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천연가스가 장중에 한 5%대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게 아니라 LNG 관에 관련된 미국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 월물, 가까운 월물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다음 월물로 매수가 넘어가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천연가스가 우리나라 시간 저녁, 즉 미국 시장이 열릴 때는 다시금 반등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천연가스 가격이 밀렸을 때 관련된 종목, 조정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를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벤트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어제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바라봐도 되는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세아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천연가스 선물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인플레이션 구간, 즉 저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잘 나올 거란 그 확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천연가스의 변동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주가만 보자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6%대 하락까지 나타났다가 종가로는 2.8%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그 천연가스의 변동을 통해서 세아제강을 접근해서 장기로 가지고 간다. 이런 시각보다는 이 변동성을 통해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822억 원 수준입니다. 실적과 비춰보자면 시가총액의 성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도 가능한데 실적에 대한 주가의 반응보다 최근에 그 천연가스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16만 4천 원에서 17만 원 구간, 어제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 안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 중장기로 지금부터는 들고 간다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한 10% 이내로 정해놓고 매매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세아제강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접근이 가능한 밴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